예, 지금부터는 11월 둘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네. 한번 챙겨보시죠. 이번 주에는 이제 11월 8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중국의 10월 수출 데이터 발표되고요. 중국에서 이제 이 정치 회의 중에 하나죠. 육중전회라고. 네. 이게 이제 11일까지 4일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요, 백신 접종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은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하나 정도 발표가 되고, 11월 10일 날은 중국의 물가지수 10월 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저녁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그 SM의 자회사죠. 디오유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한국의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날 이제 하루죠. 중국의 광군제라고 최대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고, 한국은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또 MSCI 반기 리뷰라고 이제 거기서 편출되는 기업들, 편입되는 기업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11월 12일에는 미국의 11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정시에서 주목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가장 큰 게 이 우리나라를 좀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비 심리 좀 둔화인데, 일단 이번 주에 그래도 중국의 광군제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29만 개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역대급으로 막 할인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11월 10일 날 그런 행사들이 개최가 되니까 한번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억눌렸던 이 국내 회사들도 좀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그걸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육중전회 같아요. 시진핑의 3연임이 예상되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 20차 가을에 당대회가 열리는데, 직전 연도 이제 마지막 이 중전회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시진핑 2기의 마지막 공산당 당대회라고 합니다. 약간 그러면은 이제 부양책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여기는 정치회니까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끝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의 연임을 좀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자님 말씀대로 육중전회 이후에 좀 그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11일까지 4일 동안 열리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물가지수가 발표가 많아요. 미국과 중국의 공교롭게. 그래서 물가지수가 조금 인플레 우려가 완화될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개별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CI 반기 리뷰라고 11월 말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 나가는 기업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11일 날 발표를 해요. 하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뭐 이번에 편입되는 건 크래프톤, FNF, LNF, 카카오 게임즈, 일진 머티리얼즈, 요 기업들이 편입이 될 걸로 이제 증권사에선 예측을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좀 편출이 될 것으로 나가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미국 정시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특히 국내 정시가 이제 좋지가 못하니까 미국으로 옮겨가자 이런 뭐 서학개미가 말하자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도 뭐 아무리 좋아도 늘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너무 좀 다른 상황인 게, 일단 악재가 별로 없어요. 이 공급망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기업들이 너무 많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 대기업 중에 절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려 8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계속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연말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 뚜렷한 악재가 없어요. 나올 만한 게. 이제 FMC까지 넘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물가가 너무 튄다거나 그런 상황만 아니면, 유일한 악재는 너무 올랐다는 거? 뭐 그거 말고는 뚜렷한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랐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계속 가는 이 그림이고, 요새 또 그런, 미국에선 그런 게 유행이래요. 티나라는 주식 말고 대안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대안이 없다. 주식 외에는. 그러니까 이 현상도 계속 그 미국 투자들의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미국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만 미국이 67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 뭐 정말 너무 부러울 정도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불을 지폈던 게 이제 러셀 2000이라고요. 중소형 지수인데 대형주들은 되게 좋았어요. 미국에. 근데 중소형 지수는 8개월 동안 주가가 못 갔었어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번에 러셀 2000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그냥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정반대인 게 뭐냐면요. 미국은 안 오른 업종이나 이런 중소형주까지 선순환, 상승의 순환매가 도는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하락의 선순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 순환매라고 하는데 올랐던 기업마저도 그냥 끌고 내려올 정도로 한국은 좀 안 좋지만 미국은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인데 뭐 코스피는 계속 좋지 못한 흐름. 이게 언제 정도 가야 끝이 날지 지금 궁금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미국이 올라가서 10% 오르고 3% 오른 적은 있어요. 상승률의 차이는 있는데 10% 오르는데 마이너스 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이잖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급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토요일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개인들의 위축, 점점 위축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기업들의 자꾸만 나오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자꾸 나오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마저도 일이 난리가 났는데 한국 시장은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은 더 적극적이에요. 뭘 적극적이냐면 가지고 놀아요. 한국 시장은. 네. 선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공매도대로 하는데 하루는 선물을 한 10,000계약 이상 사가지고 증시를 올려놔요. 그러다 다음날 다 던져버립니다. 증시 무너져버리고 그것 따라서 금융투자는 그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따라서 금융투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종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매매 자체가 증시에는 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우리가 한국을 사야 되지? 이 논리인 것 같아요. 달러가 강해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80원 넘어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뭐 환차손 입어가서까지 한국을 사야 되냐. 그리고 여러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우리나라는 피곤하거든요. 한국 이 기업들을 봤을 때. 공급망 이슈, 인플레, 중국 경기도나 실적 피크아웃, 한국은행 긴축 우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가자. 이 논리들이 지금 시장이 계속 먹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메리트 자체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좀 반복적으로 해드리지만 답답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포기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하시던 뭐 그걸 떠나서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격은 자꾸 빠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번 그 생각은 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는 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뒤에 가치가 숨어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 참가하신 분들은 지금 빠지는 가격만 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가치도 사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포스코, 현대차 아니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막 조단위 이익을 내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적자도 냈던 기업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고 흑자가 그냥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거든요.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메타버스, 콘텐츠 잘하죠. 2차 전지 기업들 잘하고 있죠. 아니 이런 증시 하락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나 가치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소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열어줘야 한번 레벨업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좀 회복을 기대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좀 버릴 단계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 몇 주째 지금 반도체 질문을 드리는데 네. 워낙 비중이 크니까 네.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네네. 그 D램 가격은 사실 이미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DDR4 다음에 DDR5가 이제 시장에 출시된다 하고 그러면서 이게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떨까요? 분명히 게임 체인저는 되는데 DDR5가 나와서 모든 걸 바로 대체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나온다고 바로 모든 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전에 DDR3에서 4로 갔을 때도 5년에 걸쳐서 이게 바뀌었대요.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천천히 되니까 DDR5가 나오는 것 자체가 D램 가격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DDR5가 당장의 게임 체인저는 아닌데 길게 보면 당연히 게임 체인저죠. 바뀌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호재가 맞고, 특히 인텔이 알더레이크라는 CPU를 출시를 했어요. 지난주에 출시를 했고, 그 CPU의 특징이 뭐냐면 DDR5를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PC나 D램인 이제 이런 모바일이나 들어가는 그 이런 제품들이 다 DDR4에서 결국 이제 DDR5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DDR5가 왜 좋냐면은 그 DDR5가 다른 DDR4랑은 좀 다른 점이요. 반도체 크기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거기에 이제 전력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나 봐요.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크기가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를 만들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반도체 공급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재고, 가격이 비싸니까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릴 거고.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팔릴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임팩트가 아직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좋은 모멘텀을 줄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금 아직 뭐 요즘에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임 이사님이 반도체 주목가라 했는데 네, 뭐 다행히 예. 맞더라고요. 하이닉스도 좀 올라갔고, 예. 삼성전자가 좀 안 가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 밸류체인들은 사실 지난주에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업황은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건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그런 건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PC용 D램이 9% 빠졌어요. 그 현물 가격이 있고 고정거래가가 있는데,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라는 데서 가격을 발표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매 월마다 고정거래가가 나와요. 근데 PC D램은 9%, 그래서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근데 서버는 마이너스 4%. 모바일은 안 빠졌대요, 보합인데, 이게 PC D램은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70% 이상이 서버와 모바일 D램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빠졌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력 제품은 별로 안 빠졌고, 가장 중요한 곳이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구매를 많이 하니까. 아마존은 2에서 3% 정도 하락에 그쳤다고 하니까 가격 협상에서 가장 비우호적인 데가 아마존이래요, 원래. 근데 이 회사마저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PC D램이 급락했으니까 나쁘게 봐야 되냐, 이 논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시장이 먹혔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PC용 D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PC 수요가 줄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니까 PC 수요는 주는 건 맞지만, 제일 우려했던 서버랑 모바일은 여전히 견조하고 서버용 업체들이 계속 투자한다고 밝혔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퀄컴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 기업들이 반도체 회사가 오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메타 있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기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었던 그 오큘러스라는 VR 기기, 애플도 글라스를 만든다고 하고요. 구글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삼성도 이거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메모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은 새로운 수요처가 또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계속 좋아지고 수요 늘고, 수요처가 다변화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PC D램 가격 급락했으니까 앞으로 반도체 안 좋다. 이건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D램 익스체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망들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반도체 수요가 다변화되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이클 진폭이 짧아지거든요. 이건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더라고요. 역사상 신고가인데 네. 왜 우리나라는 이런지 저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주가는 안 예, 오르고.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예. 현대차를 보면 뭐 11일부터 1월에 특근을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GV70 제네시스 전기차를 네, 미국에서 생산한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차세대 배터리 공동 생산한다. 말하자면 이런 호재가 계속 쏟아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찔끔 상승하거나 뭐 거의 같은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현대차는 좀 살아나더라고요. 조금씩은 이제 주가가 약간씩은 살아나는데 뭐 만족스럽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특근도 시작할 정도로 뭔가 이제 생산이 개선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그 악조건에서도 현대차가 1.3조를 벌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현대차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이 안 좋은 환경에서 기초 체력을 일단 보여줬고, 예.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잘하는 이 시스템을 전기차에도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도 되게 지금 평가가 좋고, 기아의 그 EV6인가요? 이것도 평가가 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미국에 아직 뭐 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GV70 뭐 생산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좀 저는 큰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현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에서 생산 안 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줄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업체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또 줘요. 미국에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차는 사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경쟁력이 도태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도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들을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라면 시점은 제가 모르겠지만 전기차 생산이 본격적으로 뭐 증설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를 제가 주목하는 계속 이유가 뭐냐면 계속 뭔가 확장성을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보여줘요. 그냥 현대차가 옛날처럼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뭔가 테슬라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좀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 발걸음을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믿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되게 없는 것 같고, 그 테슬라가 PER이 뭐 거의 한 몇백 배 받는데 아무리 현대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PER 7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하시킨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를 아 이거 떨어질까 오를까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도 된다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른바 대장주, 대형주들 주가가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관심은 연말 증시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한 당분간 이런 대형주가 힘을 못 쓰는 시간이 계속될지 아니면 조금 상황이 바뀔지 연말쯤 되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현대차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PER이 7배, 예. 포스코가 4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PER 4배. 그러니까 정말 싸거든요. 싼데도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사실 확장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격 매력이 저는 주식시장에도 또 한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싼 기업도 있지만 저평가된 기업들은 나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저평가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저는 만약에 이 기업들이 앞으로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대형주가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뭔가 매출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확장성이 없으면 제 얘기는 다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매력도 없고 당연히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삼성전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든가 V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D램도 나올 텐데 확장성이 계속 있어요. 이번에 또 스마트폰에서 폴더블로 확장성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성공했고. 파운드리도 내년에 TSMC보다 앞선 기술로 양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아직 증명을 100% 못한 거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3나노도 TSMC보다 빨리 간다니까. 예. 예. 그리고 현대차도 좀 계속 아까 말씀을 해드렸고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도 뭐 LFP 배터리가 요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위기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 대항마로 코발트가 없는 NCM 배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중간에 코발트를 없앤 거. 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이 LFP랑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 근데 성능은 훨씬 좋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점점 확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확장성 그거 보여줘. 눈으로 보여줘라. 예. 난 보여주기 이렇게 못 믿겠다.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 확장성을 보여주는 업체들이 컨텐츠잖아요. 중소형주 코스닥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매력이 발현되기까지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연말에 간다 뭐 그런 단어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이런 대표 기업들의 확장성을 저는 뭐 분명히 믿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시간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형주에 대해서 그냥 마냥 안 가니까 부정적으로 본다. 중소형주만 하자. 그렇게 저는 좀 동의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방금 뭐 콘텐츠주 이야기 하셨으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니까 네. 뭐 엔터주 좋아지고 있고 또 OTT 시대 열리면서 또 애플 TV 플러스까지 우리 상륙한다, 맞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니까 이제 드라마주들도 좋은데 지금 문제는 주가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어떤 콘텐츠주, 엔터하고 드라마주의 뭐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죠,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너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말씀드린 그 확장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그냥 계속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엔터주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있잖아요. 예. 하이브가 BTS가 있고 그걸 이제 그거를 그 아티스트가 워낙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인지도를 쌓고 그걸 이용해서 팬덤을 확장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대규모 오프라인 콘서트. 전 세계 그 이제 아미 분들이 이제 콘서트장에 와가지고 열광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랬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구조였는데 갑자기 플랫폼 하나를 딱 만들어 버렸죠. 위버스라는 거. 네. 그걸 이용해서 굿즈를 판매를 하고 티켓 판매하고 계속 여기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또 그 이 팬클럽하고 이제 이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놨고. 메시징 플랫폼.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되니까 다시 콘서트 재개되고. 그러니까 무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냥 솟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이제 미국을 열어 제껴버렸고 애플 TV 들어오죠,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죠. 몸값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엔터나 드라마나 뭐 게임 다 똑같아요. 확장성이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다. 예전에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당해가지고 꺾인 것처럼 그런 식의 한계가 만약에 뭐 뭔가 위기에 봉착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예. 야, 너 그만 커.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밸류를 그냥 무한대로 줘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또 주가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흐름이 내년도에도 이어진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 확장성이. 그래서 그게 쉽게 꺾이진 않기 때문에 중소형 뭐 엔터주 드라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 조금 조심은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래도 뭐 저는 기회는 항상 소외받은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한번 좀 어려운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겠지만 제약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제약주는 뭐냐면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그 우리 이제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요. 옛날보다는 병원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몸이 아프면 아예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자체를 꺼리니까. 근데 실제로 최근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한 기업 중에 그 실적을 봤더니요. 대형 제약사인데 처방의약품 매출이 급증한 게 나왔어요. 뭐냐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 중에서 병원에서 처방할 때 그걸 많이 그 매출로 잡히는 처방의약품 제조사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제약사가 다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밤에도 영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들이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그 전보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자재 유통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자동차 반도체 아직도 싸니까 계속 비중 늘려보시고 그 다음에 좀 소외받은 것 중에서 건설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주가 지금 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국내에서 특히 서울에서 분양이 많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양가랑 현재 시세가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가 이제 규제 때문에. 근데 내년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분양이 재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좀 약간 대기시켜 놓은 거죠. 분양을 하려다가 가격이 분양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차피 그 물량은 내년으로 2월 되거든요. 2년 되니까 그렇게 보면 건설업종은 내년에 정부 정책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다 공급을 늘리거든요. 그 정부 정책 하나에다가 밀렸던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좋은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 건설주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는 이제 요소수 대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료하고 물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장기화되면은 또 이런 그 혜택 받았던 업종이 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장기화되는 거는 무조건 다 이게 그러니까 공급이 줄면은 그걸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죠. 예. 왜냐면 이제 공급이 주니까 단가 때문에 그 주가도 막 튀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아예 나중에 팔 물량 자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 요소수라는 것도 결국 가만히 저는 그러니까 이 요소수 대란이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트럭을 많이 이제 운전들을 하시는데 트럭에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넣으면 이게 운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리터당 뭐 9,000원 하던 게 10만 원 가니까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이 좀 나왔어요. 매점 매석하는 거 차단하겠다. 네. 조치 내리겠다. 예, 그거를 긴급 차단 조치를 결정을 했고 산업용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그 디젤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 검토 착수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중국에서 수출 전에 검사를 의무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전에 검사하는 거 좀 빨리 좀 끝내달라. 그래서 이게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소수와 관련된 뭐 비료와 물류주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최근에 주가 올랐는데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이게 어쨌든 테마가 막 형성돼서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런 어떤 공급 부족 이슈로 올랐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연초에 목재주 한번 기억나시죠? 엄청 올랐었거든요. 예. 다시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목재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천연가스, 요소수도 저는 비슷한 길을 걸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비중을 줄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에 보고서 듣는 순서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그 화학 정유가 참 올해 힘들었습니다. 되게 좀 힘든 섹터인데 화학 정유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이니까 워낙 화학 기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 KB증권입니다. KB증권의 그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화학 정유 2022년 산업 전망 제목이 낭중지추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화학 그리고 정제 마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적어준 자료니까 화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좀 주목하자고 한 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사보자. 굉장히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좀 권고한다라고 좀 적어줬는데 KB증권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래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올해 사실은 그 2차 전지 소재만 좋았거든요. 예. 소재가 좋았고 2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되게 안 좋았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통해 이제 돈 벌 수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2차 랠리도 가능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화학 쪽인데 화학은 두 개예요. 순수 석유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 석유화학 쪽은 증설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공급 이슈가 있어서 순수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은 좀 약세를 이어갈 것 같다. 반대로 특수 소재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회사들이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첨가제, 타이어 코드, 뭐 아라미드 섬유 이게 뭐냐면 방탄복에 쓰이는 섬유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좀 관련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 그래서 석유화학 내에서는 좀 특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좋다. 수소 관련주에 무슨 특수 소재들 뭐 거기도 많이 들어가요. 효성 첨단 소재나 네네. 뭐 탄소 섬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네, 계열이겠네요. 맞죠.
그런 쪽에 관련돼서 좀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공급 과잉 이슈가 없는 특수 소재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유주들 많이 관심 없잖아요. 예. 근데 정제 마진이 내년에 엄청 좋을 걸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올해가요, 배럴당 5.7달러인데, 정제 마진이 뭐냐면 두바이 같은 데서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원유를 정제를 하거든요. 정제해서 휘발유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원유가 만약에 50달러인데 휘발유가 70달러면 이게 정제 마진이죠. 20달러 차이가. 그걸 뜻하는 건데, 올해 전체 평균이 5.7달러였대요. 예. 근데 내년에 이게 7.3달러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동남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요, 동남아가 이쪽 수요가 되게 많나 봐요. 이쪽 그 정유 쪽에 수요가 많은데, 여기 생산이나 경제가 활동이 정상화되면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수출이 늘어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정제 마진 상승이 본격화되니까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하고 특수 소재, 뭐 그게 수소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면에 쓰이는 그런 소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정제 마진 강세 예상하면서 정유주까지, 화학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견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긴축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증시도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읽기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임 이사님도 조금 전에 이제 안 좋을수록 공부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벌리의 비밀 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